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네. 다음 주가 7월이더라고요. 네, 다음 주부터 7월이죠. 1월 1일, 2일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기 말이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요. 이번 한 주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금요일인 걸 아침에 알았어요. 내가 진짜 와 이게 뭘 하고 지낸지도 모르게 지나가네.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참 피곤한 한 주였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들 다 마무리돼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제 백신 맞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나도 2주 지났지. 당신보다 먼저 맞았어. 저녁 때 맞지 아니, 않으셨어요? 아직 2주 조금 안 되지 않아요? 1차 내가 먼저 맞았어. 아, 그러세요? 목요일 날 맞았어요? 금요일 아니고? 금요일 날 맞았지. 저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맞았고 지금 9시 36분. 그 전주에 맞았다고 때가. 아, 그래요? 근데 나는 1차밖에 못 맞지. 아스카제네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왜 네. 말을 돌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그 연호찬 연구원의 주보를 보면 네. 실적 컨센서스 딱 보면 거의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잖아요. 올라오는 거를. 이번 주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아까 아침에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맞습니다. 금요일 날 마이크론 나오고 발표하죠. 네.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나오니까 네. 이제 2분기는 실적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잖아요. 좋아지는 게. 그게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하면 지수가 삼전자를 우리가 계속 톤다운 했잖아요. 네. 제일 저희가 좀 비판도 받았지만 또 어떤 거에서는 상당히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좋아했는데 사실 전자 줄여서 다른 걸 사라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랑 그제 전체 세미나를 두 군데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움직인다면 전자 현대차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랬더니 좀 그거 좀 딴 거 사라고 하잖아. 아니 딴 거 사라고 했는데 뭐 우리는 실적 시즌은 그게 좀 움직일 수 있으니 그 전략적 판단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 탈에서 이게 무슨 전자가 1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장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전략이니까 그래서 하고 종목 선택도 가치 주냐 성장 주냐 카카오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냥 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실적이죠. 바로 앞에 오는 실적 하나하나를 데이터를 다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포인트니까 여기 혹시 주린이 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연준 위원들 말 한마디 하는데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실적 갖다 확인했는데 이건 좋아지고 나빠지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CJ일 제일제당을 딱 했던 거는 실적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 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거 나온 거니까 한 거고 아마 그런 게 집중되지 않을까. 근데 여하튼 2분기 이후에 어떤 모멘텀은 좀 완화되는 건 맞잖아. 실적 관점에서는 2분기 모멘텀은 1분기보다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맞고요. 작년 YOY로 보면은 좋기는 한데 이거는 좀 기저효과의 영향이 많이 그쵸. 크죠. 그래서 우리 클리포드 다음 주 일정부터 말하다 네. 보니까 딱 했는데 오래간만에. 네, 3페이지에 있는 봅시다. 일정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일정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반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 거가 보통 6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좀 늦은 것 같은 감이 있기는 하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고용 지표를 좀 회복시키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하겠다. 추경도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잡겠다. 이 정도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총재도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이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경제 쪽에서는 K자형 회복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지고 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회복을 잘 못하는 이거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자료 있습니다. 중에서 금융안전 보고서 오늘 우리 전배순 형이 발표했는데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그치.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근데 아까 당신이 말했던 금융 불균형을 네.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쪽에서만 아니라 그 기재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한다는 점에서 좀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될 이슈인 거죠. 그거 그냥 부동산 잡으려고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내가 이번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그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있어요. 그거를 대놓고 숫자까지 얘기해 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만든 건가요? 원래 아니 있던 건가요?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계열로 국내 버전이 보여줬는데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카드 살 때나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좀 뭔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때와 어떤 비슷한 뭘 느꼈겠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돈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금융 불안정이 커진다는 것들은 금융 취약성이나 취약계층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런 시그널을 익혔으니까 뭐 이게 꼭 뭐 선거 앞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절할 게 아니라 아이 그 한국은행 행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이게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경제정책 방향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용 지표와 이 그 불균형성 회복. 그래요. 네. 주할모 PD가 뭐 부셔버리네. 하시죠. 옆에서. 네. 소리 안 들어갔을 네. 겁니다. 아침부터 귀찮게 갑자기 녹음도 안 하다 오늘 갑자기 여러 개 막 하니까 네, 이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 던지지 말아요. 아니,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알았어요. 네, 그 다음 주에 G20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9일이니까 다음 주 역시 초반이기는 한데요. 사실 외무장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이랑은 다르게 그닥 그렇게 뭐 중요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번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외무장관이 따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아니다. 결정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룸버그랑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발전을 한다면은 10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국과 이 중국의 정상회담이 따로 개최될 가능성도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없었잖아요. 둘이 직접 만난 적이.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G7 정상회담 때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성명문에서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방권 국가들이 굉장히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둘이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만 이제 다들 같은 얘기하는 거 보면 또 하나의 가능성도 봐야겠죠. 둘이 또 뭐 약간 뭘 소원했던 건가 조금만 좁혀줘도 시장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네, 뭐 지난주에 중국이란다. 독일 메르켈 총리랑 미국 외무장관이랑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거기 성명서에서 했던 말도 뭐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정도의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했으니까 일정 중에 그래요. 경제 지표부터 먼저 얘기하고. 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인데요. 다음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연달아 나올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연준에서 조금 분위기가 FOMC 이후에 매파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번 주에는 좀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랑 뉴욕 연은 총재가 동시에 같이 했던 말이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일단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기준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이 나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이 시장 금리도 뭐 크게 변하지 않고 뭐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개선될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너무 빨리 개선된다면은 이거는 뭐 테이퍼링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컨센서스보다는 아래, 지난달보다는 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로 나온다면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은 예정대로 뭐 8월 무슨 홀이죠? 잭슨홀에서 하던가 아니면 9월 FOMC에서 하던가 이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좀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룸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도 있지만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이제 일찍 와주셔서 네. 미국 시장 요약하시고 녹음도 하시는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어떻게든 인프라 보완도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좀 이렇게 뭐 대략이라도 가닥은 잡았으니까. 그쵸? 또 하나 흥미로운 건데 아침 모닝미팅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올해 어떤 6월에 좀 이벤트 중에 하나로 잡아왔던 게 네. 사실 우리가 얘들이 잘 합의를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부채한도 부채한도요? 상향도
그냥 2년 유예였는데 그것도 유예를 더 하는 것처럼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이었나요? 그게 끝나는 7월 게? 말이죠. 네, 7월 말까지로 2년 전에 유예를 해놔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뭐 합의가 될 거라고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7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유예를 하던가 빨리 합의를 해서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디포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의회는 빨리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이걸 했습니다. 전조로 보는 거죠. 인프라 법안들이 합의되는 거 보니까 네. 잘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10명의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를 한 거는 사실 조금 되기는 했는데 한 2주 정도 됐는데 바이든 재판이야 이거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닌데 네, 사실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뭐 G7도 가고 유럽도 순방하고 하니라 미국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제 다시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시장은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는데 좀 뭔가 좀 계기를 기다렸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뭐 금액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때 초안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뭐 다음 주에 가는 건데 내 다음 주는 핵심은 결국 실적 취직이 국내에 시작된다는 거. 네.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 특히 ISM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 같은 신규 주문 경우. 같은 거 잘 네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차트 오브 더 위크는 두 개 있는데 네. 숏 포지션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FOMC가 안 들렸다 또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FOMC 있었잖아요. FOMC 이전에 이게 생각보다 이 헤지 펀드들이 뭐 매파적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굉장히 비둘기파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달러와 숏 포지션을 굉장히 늘렸던 달러 거죠. 약세 베팅했어요. 달러 약세 베팅했죠. 근데 이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돼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달러 강세로 간 게 이쪽에서 쇼커버 나와가지고 더 강세로 간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쪽은 헤지 펀드들은 오히려 숏을 더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러 약세 베팅을 하고 있네요.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달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직 했는데 항복 안 한 거네. 네 항복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달러 나는 강세가 너무 강하다라고 헤지 펀드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너는 경제가 리오픈되고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자꾸 그거 리오픈이 안 될 거다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봅시다. 이것도 재밌는 데이터가. 네, 어쨌든 지금 달러가 강세가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물론 매파적이긴 했지만 그거 고려하더라도 좀 빨리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헤지 펀드나 일부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달러 생각을 약세 하고 베팅, 있다라는 리스크온 거죠. 베팅을 많이 해놓은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한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건데요. 브렉시트 투표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도 안 나. 2016년 6월 23일이더라고요. 처음엔 딱 5년 됐어요. 점심시간에 충격받았죠. 아, 그쵸. 그때입니다. 그때가 최에서 지금 완전히 슈퍼스타 됐죠. 김동완 소장이랑 점심 먹었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서로 그때 기억하시네요. 왜 밥 먹다 각자 들어갔으니까. 그쵸. 다들 들어갔죠. 점심 때 여의도가 난리가 났었죠. 네, 어쨌든 그게 5년 전이었는데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걸로는 지금 5년 전과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미국도 강세고 유럽도 강세고 영국 이외 다른 국가들 다 강세였는데 영국 증시는 아직도 그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났지만 여전히 영국은 브렉시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케이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상단이 막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렉시트 5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 차트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우리 지웅이 유준이 연구원 아기가 아파가지고 내가 막 여기저기 알아봐줘서 아침에 나고 몰라가지고 아까 녹음하다 말고 얘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다행이네. 지금 이제 문자 와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뭐. 아유, 오케이. 애기 완전 애기일 텐데. 그냥 연락하면 애 원래 어렸을 때 지금이야 우리 다 커가지고 내 말도 안 듣지만 그때는 막 내 품 안에 자식일 때는 막 연락 오면 걱정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네. 산업 이슈 좀 봅시다. 네, 산업 이슈 이거는 좀 재밌게 보실 만한 내용인데 M&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M&A 이슈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씩 미국에서는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재밌는 게 M&A를 인수하겠다 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M&A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 인수 당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밸류 자체를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부담을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죠. 실제로 M&A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갈 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M&A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지난 5월 달에 뭐 코로나 이후 뭐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M&A를 하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A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M&A 건수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거를 이 유통시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언더라이팅 마켓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요일에서 한번 녹음했는데 왜 삼성전자가 ROE가 낮은데 ROE를 높이는 방법이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M&A 하면 되는데 이 가격에들 안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사람들도 그렇죠. 글로벌 성장 기업들 싸게 사기 싫으니까 지금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살려면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들 다들 지금 그 전자가 현금을 갖다가 뭐 배당을 우리나라 상황이 뭐 배당을 막 해가지고 자사주 많이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가하거나 이게 쉽지 않다면 M&A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현상이 이미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M&A 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월월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언제가 있었나 보니까 2007년 하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그때랑은 당연히 다르고요. 2007년 하반기랑 다르게 2008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막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니까 한 1년 정도 시차는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거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는 걸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M&A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게 막 시장에서 막 싼 곳 종목들 살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널려 있는 시장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M&A 건수 줄고 IPO 많이 늘 때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시장이죠. 네. IPO는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을 때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뭐 유상증자 IPO 다 시장 좋을 때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죠.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같아요. 실적이죠. 8페이지. 8페이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이익이 좋아지냐 봤더니 그냥 삼성전자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2등은 SK 하이닉스였고요. LG전자 여기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랑 우리금융지주 이 정도가 5위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가 한 9만 원 가면 한 3,400 가는 것 같고 전자가 10만 원 가면 한 3,500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단순 방법인가? 뭐 인덱스 올라갈 때 다른 게 깨지지 않고 비슷하게 올라가거나 뭐 유지한다면은 뭐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죠. 전자 올라가서 다른 게 빠져버리면 뭐 제자리겠지만 그쵸. 그거 같지 않고 전자가 쉬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또 그래서 어쩌면 실적 시즌에 확 들어왔다고 느낀 게 요 데이터 같아요. 요 그림. 네. 이쪽에 설명 좀 해줘요.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1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지금은 변동성이 그렇게 클 때가 아니다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폭이 저번 주보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IT 기업들 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IT 중에서도 반도체들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1, 2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뭐 전체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실적이 진짜 나올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7월 1일 장 종료로 돼 있던데 7월 1일 장 종료면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한국 개장하기 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분위기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우리가 삼성전자가 TP가 93,000원, 93,000원인가 4,000원인데 2분기가 우리가 11조거든 우리가 네. 지금 그렇잖아요. 딴 데가 컨설이 나오면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궁금한 그쵸. 거는 이익 추정치는 뭐 그쵸. 실적 2분기는 2주 잘 나올 것 가장 많이 같으니까. 올리죠. 2분기 잘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후에 대한 그림인데 그 맞습니다. 생각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 이 모닝 미팅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이 어닝 시즌에는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적 피크아웃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끝난다라는 업종보다는 3분기까지도 4분기까지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얼마나 업종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도 뭐 컨택트 쪽에서 좀 기회가 몇 가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히려 이번 2분기에 참 이게 이런 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을 많이 안 접해 보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박살날 때 사야 될 것들 좀 있고 네. 2분기 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번에 계기로 좀 줄여야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실적 발표일을 일단 잘 찾으셔야 돼요. 네. 언제 발표한지 알고 계셔야 되고 아마 점점차 연구원이 발표일을 그래도 많이 알려주잖아요 자료에다가. 아, 네, 알려주는데 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예상은 되는데 IR을 좀 늦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막 이렇게 날짜 공지해 그러니까 매주 주는 경우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가 맞습니다. 다음 계속 주에 해야 돼요.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거 업데이트하다가 한 번 이 다트 막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내가. 그래서 그 짓을 해요 저희가 리서치에서 그 왜 하나들 하시는데 특히 요번에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적 시즌이 중요하니까 특히 실적이 좋아진다고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그걸로 판이 돼서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약간 그거 줄여서 실적 안 좋게 나온 것들 좀 사야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실적 있어요. 자체는 2분기는 안 좋았었게 나오더라도 3분기, 다음에 4분기 개선이 안 좋은 거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확 그 3분기, 4분기 개선이 확신이 있는 기업들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미국 시장 보니까 카니발이라고 그 크루즈 업체가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크루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그만큼 이제 실적이 그 경기가 재개되면 가장 좋아질 업종이다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실적은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1월 달까지 전체 캐파의 50%도 운영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절대적인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끝이냐라고 하기에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해서 그래도 좀 걱정을 오히려 덜 할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뭐 일부 뭐 시클리컬 업종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2분기 실적 이후에는 좀 부담이 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은 뭐 그 정도는 정리됐다. 그다음 네. 좀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익에 대해서 16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머징 국가들 이익 추정치 가운데 줄이 EPS인데요. EP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하향 조정은 아니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가장 빨리 이익이 개선됐던 게 이머징 아시아 쪽이었는데 이머징 아시아 쪽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의외로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게 동유럽 중심의 이머징 유럽 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좋아지는데 최근에 뭐 헝가리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시장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열 느낌으로도 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조금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뭐 이머징 국가들을 투자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그냥 이 분위기가 의외로 제조업 중심의 동유럽 국가들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멕시코도 기준금리 인상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체코도 올렸었어요. 네, 체코랑 헝가리가 이번 주 초반에 올렸고요. 다들 좀 의외로 금리들 올리는 네. 우리나라가 금리 올린다는 말이 이렇게 아주 특이한 게 아닌 거죠. 네, 미국 빼고는 다들. 이 금리를 올린 세 가지 국가의 공통점은 이 원자재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이 이머징 국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영상에 마무리 칩시다. 네. 주말 잘 쉬시고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